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이라고 답하시겠죠. 틀렸습니다. 그럼 중국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30년간 하버드에서 지정학을 가르쳤습니다. 권력의 중심, 군사력의 균형, 자원의 지배. 모든 걸 연구했죠. 하지만 2024년 가을, 제 강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충격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지도 위에 원을 그렸습니다. 반경 1000km. 그 안에 세계 GDP의 30%가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대만이 모두 거기 있었죠. 그런데 그 원의 중심엔 뜻밖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의심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증명하겠습니다. 21세기 지정학의 중심이 왜 한반도인지 말입니다. 교수님, 이게 대체 뭡니까? 케빈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찔렀습니다. 21세기의 산맥이요? 핵미사일 시대의 요새라고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분필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죠. 레이저 포인터가 켜졌습니다. 붉은 빛이 한반도를 가로질렀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제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은 조용해졌죠. 지금부터 당신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에릭 스펜서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30년간 지정학을 가르쳐왔죠. 보스턴의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강의실에서 조롱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반도, 천년의 요새였습니다. 칠판에 쓴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죠. 학생들의 눈빛엔 회의가 가득했습니다. 케빈과 존이 속삭였습니다. 비웃음이 번졌죠. 핵시대의 산맥이 무슨 의미입니까? 케빈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강의실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수업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붉은 빛이 백두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남쪽으로 내려갔죠. 태백산맥, 소백산맥,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였습니다. 이 산맥을 보십시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서쪽엔 서해, 동쪽엔 동해. 두 개의 해자입니다. 학생들이 침묵했습니다. 이 땅은 방패가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손을 든 학생이 있었죠. 미나박. 한국인 박사과정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요새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화면이 프로젝터에 떴죠. 서울을 중심으로 그려진 반경 1000km 원이었습니다. 베이징, 도쿄, 상하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원 안에 세계 GDP의 30%가 있습니다. 강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죠. 천년의 요새가 현대의 허브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30년간 가르쳐온 이론이 흔들렸습니다. 균열이 생겼죠. 산맥이 방패라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요새다.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케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존도 고개를 숙였죠. 미나의 데이터가 강의실을 장악했습니다. 저는 분필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칠판에 천천히 썼습니다. 요새에서 균형으로, 균형에서 중심으로. 세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천년의 역사가 있었죠.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달랐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경외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수업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한반도. 그 이름이 제 강의실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지도 위에 새로운 중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 장의 지도가 저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같았죠.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호기심이었죠. 저는 칠판에 썼습니다. 한반도 저주인가 축복인가. 케빈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조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천년간 전쟁터였습니다.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죠. 몽골의 화살표, 일본의 화살표, 중국의 화살표, 러시아의 화살표, 미국의 화살표. 모든 화살표가 한반도로 쏟아졌습니다. 침략의 역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강의실이 팽팽해졌습니다. 케빈의 논리는 완벽했죠. 데이터도 정확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미나가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쟁터였어요. 하지만 그건 피해자의 시각입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떴죠.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79달러였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박혔습니다. 2020년 3만 달러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00배 성장입니다. 미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쟁 후 60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이었죠. 케빈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를 막았습니다. 숫자는 변명하지 않았죠. 저는 분필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칠판에 3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저주. 첫 번째 원이었습니다. 축복. 두 번째 원이었습니다. 역동성. 세 번째 원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역동성으로 만들었죠.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이게 한반도의 방정식입니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침묵했죠. 하지만 그 침묵엔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분단, 위협, 핵. 모든 위험 요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엔 다른 숫자들이 있었죠.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 위기가 성장의 배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스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회였던 겁니다. 케빈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존도 고개를 숙였죠.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가르쳐온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지정학적 저주. 약소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희생된다. 그게 제 이론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달랐습니다. 저주를 뒤집은 나라였습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주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지만 대응은 선택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칠판을 봤습니다. 3개의 원이 있었죠. 저주, 축복, 역동성. 한국은 이 3개를 연결했습니다. 저는 선을 그었습니다. 세 원을 이었죠. 그게 생존의 공식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강의실엔 긴장이 아니라 집중이 흘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제가 가르친 건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현실이었죠. 데이터가 역사를 이겼습니다. 한반도는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잘 써야 할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이론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정의를 썼습니다.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주는 운명이 아니다. 선택이다. 미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케빈이 박수쳤습니다. 강의실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우는 자였죠. 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의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은 다를 거라는 걸 말이죠. 케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손엔 태블릿이 있었죠. 교수님, 오늘은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흘렀죠. 케빈이 화면을 켰습니다. 21세기엔 지리가 무의미합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기술이 모든 걸 뚫습니다. 거리도 산맥도 바다도요.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빛나는 데이터 센터들이었죠. 해저 케이블이 3개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지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하죠.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케빈의 논리는 강력했습니다. 데이터도 완벽했죠. 저도 고개를 끄덕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미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그럼 왜 모든 화살표가 여길 향할까요?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지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붉은 화살표 하나. 중국의 1대1로였습니다. 파란 화살표 하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었습니다. 초록 화살표 하나.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이었죠. 노란 화살표 하나. 일본의 경제 네트워크였습니다. 4개의 화살표가 움직였습니다. 모두 한 점으로 모였죠. 한반도였습니다.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미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이 지리를 없앴다고요?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에요. 지리는 기술을 품었습니다. 케빈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필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미나, 계속하세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삼각형 하나가 떴습니다. 부산, 상하이, 요코하마. 3점을 잇는 선이었죠. 이 삼각형 안에 세계 제조업의 40%가 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박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모든 게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미나의 손가락이 삼각형의 한 점을 짚었습니다. 그 서쪽 꼭지점이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기술은 경계를 없앴어요. 맞아요. 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여전히 땅을 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고집해온 개념이었죠. 고립의 지정학. 산맥이 방어선이다. 바다가 장벽이다. 약소국은 숨어야 한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달랐습니다. 4개의 화살표가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죠. 한반도는 숨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이는 땅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었죠. 천천히 썼습니다. 요새에서 균형으로, 균형에서 중심으로, 중심에서 축으로. 4단계였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방어선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세계 전략의 축입니다. 학생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케빈도 고개를 숙이고 노트를 펼쳤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4개의 화살표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모두 한 점을 향하고 있었죠. 지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도는 여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앉았습니다. 케빈이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엔 울림이 있었죠.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지도가 숨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반도. 그 땅은 더 이상 전쟁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무대였죠. 저는 그날 한 점의 땅이 세계의 심장이 되는 걸 봤습니다. 칠판에 적힌 마지막 단어를 다시 봤습니다. 축.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였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은 전쟁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케빈이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도전이 있었죠. 다른 학생들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썼습니다. 지정학의 반격. 케빈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반박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수천 개의 빛나는 점들이 떴죠. 해저 케이블이었습니다. 이게 21세기입니다. 케빈이 말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해저 케이블, 인공위성. 지리는 죽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들이 떴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땅이 아니라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케빈의 논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데이터도 최신이었죠. 저도 흔들렸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디지털 시대였습니다. 거리는 의미가 없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미나가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천천히 열었죠. 그럼 왜 모든 선이 한 점으로 모이나요? 화면에 새로운 지도가 떴습니다. 케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붉은 선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중국의 1대1로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시작해 유럽까지 뻗어나갔죠. 하지만 그 선은 한 점을 지나갔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파란 선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시작해 아시아로 이어졌죠. 그 선도 한 점을 지나갔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초록 선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 선도 한 점을 향했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노란 선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일본의 경제 네트워크였습니다. 도쿄에서 대륙으로 뻗어나갔죠. 그 선도 한 점을 통과했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4개의 선이 완성됐습니다. 모두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미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기술이 지리를 없앴다고요? 그녀의 손가락이 그 한 점을 짚었습니다. 아니에요. 지리는 기술을 품었습니다. 케빈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침묵했죠. 저는 분필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30년간 믿어온 개념이 흔들리고 있었죠. 지정학의 쇠퇴. 그게 제 이론이었습니다. 기술이 거리를 없앴다. 국경이 의미 없어졌다. 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달랐습니다. 4개의 전략이 모두 땅을 찾고 있었죠. 미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경계를 없앴어요. 맞아요.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여전히 땅 위에 있습니다. 부산항이 떴습니다. 요코하마항이 떴습니다. 상하이항이 떴죠. 3개의 점이 삼각형을 이뤘습니다. 이 삼각형 안에 세계 제조업의 40%가 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박혔습니다. 반도체 70%, 조선 90%, 배터리 60%.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이 땅 위에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기술은 하늘을 날지만 공장은 땅 위에 있습니다. 저는 칠판을 봤습니다. 분필을 들었죠. 천천히 썼습니다. 지리는 죽음이 아니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지리는 진화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어선이 아니라 연결점입니다. 케빈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산맥이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4개의 선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었죠. 데이터의 바닷속에서도 땅은 방향을 결정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나가 앉았습니다. 케빈도 고개를 숙였죠.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엔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도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읽는 법이 바뀌었을 뿐이었죠. 한반도. 그 땅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전략이 교차하는 십자로였습니다. 저는 그날 지도가 숨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점의 땅이 세계의 심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땅은 여전히 말한다. 그게 사장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왔습니다. 강의실 문이 열렸을 때 새로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독일 출신 리사였습니다. 일본인 타카시도 있었죠. 교환학생들이었습니다. 케빈이 그들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 토론입니다. 리사와 타카시가 질문을 준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사가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가스도, 광물도요. 타카시가 덧붙였습니다. 독일은 기술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본이 있죠. 하지만 한국은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천 연자원 보유량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았죠. 자원 없이 어떻게 경쟁합니까? 강의실이 긴장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한 공격이었죠. 저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엔 석유가 없었습니다. 천연가스도 없었죠. 케빈이 미나를 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그녀를 봤죠. 미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없습니다.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카시도 미소 지었죠. 하지만 미나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떴죠. GDP 대비 R&D 투자율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박혔습니다. 4.8%. 세계 1위입니다. 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독일은 3.1%, 일본은 3.3%입니다. 타카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을 만들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였습니다. 한국이 상위권에 있었죠. 인구 대비 특허 건수 세계 2위입니다.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연구 인력 밀도 세계 1위.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활용 효율 세계 상위권. 미나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기술이 자원입니다. 저는 분필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계속하세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도시 사진이 떴습니다. 서울이었죠. 도시 광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폐스마트폰 1톤에서 금 300g이 나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기존 금광석에서는 1g 나오죠. 비교 그래프가 떴습니다. 300배 효율입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미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합니다. 순도 99%로요. 화면에 공장 사진이 떴습니다. 땅속이 아니라 도시 속에 광산이 있었어요. 타카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사도 노트를 펼쳤죠.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자원은 땅속인가? 그리고 물음표를 그었습니다. 아니다. 밑줄을 그었죠. 자원은 의지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한국은 금을 캐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캡니다. 기술을 캡니다. 미래를 캡니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4.8%라는 숫자가 빛나고 있었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R&D 투자율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말은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원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군요. 타카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약이 아니라 동기였던 거죠. 저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없음에서 창조로. 그게 한국의 공식이었습니다. 케빈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자원 빈국이 아니라 기술 강국이 된 겁니까? 미나가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미래의 원석을 캐고 있었죠. 그건 자원 발굴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발굴이었습니다. 미나가 앉았습니다. 리사와 타카시도 고개를 숙였죠.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간 저는 가르쳤습니다. 자원이 국력이다. 하지만 오늘 배웠습니다. 의지가 자원이다. 한국은 땅을 캐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캤습니다. 기술을 캤습니다. 미래를 캤죠. 그게 진짜 광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자원의 정의가 바뀌는 걸 목격했습니다. 칠판에 적힌 문장을 다시 봤습니다. 없음에서 창조로. 그게 5장의 답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의실은 뜨거웠죠. 하지만 저는 그 열기 속에서 무언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아니,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갈증이었죠. 30년간 채워온 확신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멈췄습니다. 학생들이 짐을 쌌습니다. 케빈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함이었죠. 결국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군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케빈이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저는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처음엔 비웃었어요. 21세기의 산맥이라니 요새라니.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겁니다. 땅이 말하는 방식을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칠판으로 걸어갔죠. 분필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제약에서 기회로.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8주간의 수업이 담겨 있었죠. 학생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둘 강의실을 나갔죠. 케빈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강의실이 비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비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남아 있었죠. 그녀는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보스턴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교수님.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나라를 이해해 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미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확신보다는 의문이 시작점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30년간 확신을 가르치셨죠. 하지만 오늘은 의문을 받아들이셨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가르침이 아니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변환이었습니다. 미나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맞아요. 교수님의 이론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진화한 겁니다. 저는 칠판을 봤습니다. 제약에서 기회로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죠. 균형.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지켜야 할 건 영토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균형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바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었죠.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다시 들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한국이 지켜야 할 것은 영토가 아니라 균형이다.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되었습니다. 미나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교수님.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나. 저는 불렀습니다.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미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의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석양이 칠판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 지켜야 할 것은 영토가 아니라 균형이다. 30년간 저는 요새를 가르쳤습니다. 방어를, 고립을, 생존을요. 하지만 오늘 배웠습니다. 균형을, 연결을, 공존을요. 요새는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균형은 달이었죠.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확신은 학문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세상을 다시 그렸죠. 저는 그날 질문의 힘을 배웠습니다. 강의실 불을 껐습니다. 칠판의 문장만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균형. 그 한 단어가 제 미래였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버드의 석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내일부터 제 강의는 달라질 거라는 걸 말이죠. 요새가 아니라 균형을 가르치게 될 거라는 걸요. 한국의 힘은 산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균형에 있었죠.
그게 6장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학생에게 배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죠. 더 이상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미나가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제가 마지막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의실 불이 어두워졌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지도가 떴습니다. 전투 지도였죠. 기원전 612년입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살수대첩.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30만 대군을 물리친 전투예요. 지도 위에 붉은 화살표들이 그려졌습니다. 수나라 군대였습니다.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미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측면을 택했죠. 파란 화살표가 그려졌습니다. 고구려 군대였습니다.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곡선이었죠. 후퇴하며 유인했어요. 그리고 살수에서 무너뜨렸죠. 케빈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입니까? 미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 그래프가 떴습니다. 삼성 반도체입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어요. 점유율 80%였죠.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은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미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이 주력하던 디램 대신 미래 시장인 낸드 플래시를 택했죠.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측면 우회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000년이 흘러도 전략은 같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살수대첩 전장 지도와 반도체 시장 그래프가 겹쳐졌습니다. 기원전 612년과 1980년대가 하나로 이어졌죠. 시간의 간극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유전자였습니다. 정면이 아니라 측면. 미나가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DNA예요. 케빈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타카시도 고개를 숙였죠. 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약해서 우회한 게 아니라.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략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필을 들었죠. 천천히 썼습니다. 정면은 승리가 아니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측면은 생존이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 한 번도 정면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우회는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칠판을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미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현대 자동차, LG 배터리, SK 하이닉스. 모든 그래프가 떴습니다. 모두 같은 전략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두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새로운 시장을 만들죠.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폴더블 스마트폰, 수소 연료전지. 모두 측면 시장이었습니다. 1000년의 시간, 동일한 사고방식.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생존의 철학이었습니다. 케빈이 일어났습니다. 타카시도 일어났습니다. 리사도, 존도, 모든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엔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외가 있었죠. 저는 미나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아니라 질문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 불꽃이 제 가슴을 태웠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이론이 있었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한다. 현실주의였습니다. 권력 정치였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달랐습니다. 약소국이 전략으로 생존했습니다. 정면이 아니라 측면으로요. 전략은 규모가 아니라 사고에서 태어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박수가 멈췄습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저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케빈이 받아 적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천둥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인 나라였죠. 살수대첩에서 반도체까지 천년의 시간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측면, 우회, 창조. 그게 한국의 문법이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날 한민족의 전략 DNA를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미나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학생들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엔 이해가 있었죠. 석양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칠판 위에 문장을 비췄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게 7장의 답이었습니다. 천년의 전략이 깨어났습니다. 수업이 끝난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30년간 쌓인 논문들이 있었죠. 지정학의 현실, 권력의 균형, 약소국의 딜레마. 제가 쓴 제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죠.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지정학의 새 패러다임, 한반도를 중심으로.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손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새가 아니라 균형이다. 첫 문장이 화면 위에서 빛났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이론이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죠. 커튼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로 걸어갔죠. 30년간 매일 보던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새 눈으로 봤습니다. 베이징이 보였습니다. 도쿄가 보였습니다.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유라시아가 보였죠. 미국이 보였습니다. 중국이 보였습니다. 그 모든 선에 교차점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균형의 중심.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벽빛이 지도 위를 스쳤습니다. 한반도가 빛났습니다.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메일이었죠. 케빈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균형 외교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추천 자료가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롱하던 학생이 질문을 배우는 학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그 답은 한국의 데이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도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강의 계획서가 있었죠. 지정학의 현실, 권력과 생존. 30년간 가르쳐온 과목이었습니다. 제 손이 그 종이 위에 닿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 제목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균형자 국가론, 한반도의 전략과 세계의 질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밤새 논문을 썼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미 와 있었죠. 미나, 케빈, 타카시, 리사, 존. 모두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지정학의 미래. 학생들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오늘은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미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저는 요새를 가르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방어를, 고립을, 생존을요. 칠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균형을 가르치겠습니다. 학생들이 침묵했습니다. 연결을, 공존을, 조율을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가 중앙에 있었죠. 이 땅은 작지 않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켜졌습니다. 전략적입니다. 붉은 빛이 한반도를 비췄습니다. 산맥은 방패가 아닙니다. 빛이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연결의 축입니다. 학생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바다는 장벽이 아닙니다. 빛이 서해와 동해를 가로질렀습니다. 교류의 통로입니다. 케빈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의 미래는 뭡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균형자입니다. 칠판에 썼습니다. 한국이 지켜야 할 건 영토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륙과 해양 사이의 균형. 학생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의 균형.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과 인간 사이의 균형. 타카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역할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할이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엔 울림이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의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도를 강의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도가 저를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작은 반도가 거대한 문명을 조율한다. 그게 제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30년간 저는 확신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질문을 가르치겠습니다. 요새가 아니라 균형을요. 벽이 아니라 다리를요. 한반도는 더 이상 강대국의 장기판이 아니었습니다. 균형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다와 대륙을 잇는 인류의 교차로였죠.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21세기 지정학의 이름은 K-밸런스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가르치는 건 제가 아니라 세계라는 걸 말이죠. 한국이 세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균형을요. 미나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30년 강의 인생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되었고,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진짜 교육이었습니다.